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로 오셨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휴가로 저 김용민이 오늘 하루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를 그제 발표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난 724 보완대책까지 합하면은 새 정부 들어서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급등하는 전월세 값이 안정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태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나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김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예, 오늘 우리 깨꼬리 아나운서 대신에 예. 여기 진행을 맡아주셔서 예. 경제 수업도 엄청 뜰 것 같아요. 예.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길경식 이사님 앞서 6시 조상훈의 네. 뉴스피디에 또 경제 소식 전해주셨는데 또 이 시간 또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앞서서 제가 828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놀란 게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 김광수 소장님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뭔지 하나 없어요. 예. 물 한 컵 있습니다. 물 한 컵. 통상 이런 자리에 오시면은 뭔가 자료를 갖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데 역시 이 프로는 다릅니다. 우리 역시 전 길경식 기사님은 숨기셨군요. 무궁무진한 자료를 갖고 계시고. 정말 그 띄워주는 솜씨가 차원이 다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이런 걸로 또 그동안 한 40년을 버텼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이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선 기지사님이 간단하게 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크게 행복주택의 축소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확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그동안 사업 진행이 미진했던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총 공급 물량도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6만 호가량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 줄어드는 물량은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임대를 늘려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 가구 수를 기존의 3천 호에서 2조 원 내에서 1만 5천 가구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목돈 안 되는 전세제도 1과 지분 매각제도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하우스푸어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9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1,000가구까지 매입해서 다시 전세로 살게 해주는 희망임대 리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복주택이 뭡니까? 이게 해피니스 영어로 하면 그런 건지. 예. 네. 그 띄워주시는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예. 아시는 것처럼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이제 서민 주거복지 공약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내세운 거죠. 예. 이제 임기 동안에 20만 호 전체적으로는 일반 이제 공공 임대형 주택을 이제 임기 5년 동안에 한 50만 원 넘게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서민 주거복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4월 1일 날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부동산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공약에 따라서 이제 그 로드맵이랄까요. 이제
실행 계획이라 할까요? 뭐 예. 그걸 발표를 했죠. 예. 근데 벌써 그때 4.1 대책 때 대통령의 공약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국토부 관료들과 뭐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먼저 그 양도세, 취득세 감면 예.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간을 봤다라는 거겠죠. 대통령 간을 봤다라는 거겠죠. 아하, 그러니까 집 사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도세, 취득세를. 예, 뭐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예. 근데 어쨌든 그때 행복주택 공약 20만 호 중에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1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고 이제 5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안 한 거죠. 이제 8월 28일 날 또 이제 그 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른바 전세 대란이 일어났죠. 물론 전세 대란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예. 이제 거의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여론이 극도로 이제 그 안 좋아져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고 내놓은 게 8.28 대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8.28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었죠. 예. 전월세 대책이면 전월세 대책에 사실은 이 행복주택 공약이 맞습니다. 예. 영구 임대주택에 가까운 거니까 예. 이걸 빨리 공급을 하면 예. 전월세의 가격이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8.28 대책에 내놓은 게 놀랍게도 첫 번째가 전세 수요의 매매세 유도였습니다. 집 사라.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한 게 취득세 감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을 그것도 역시 집 사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정부가 국채라든지 이런 그 빚을 내 가지고 예. 이렇게 부동산 그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걸 막아서 이렇게 떠받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취득세 감면을 하면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10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나서 적자가 납니다. 예. 세금을 걷어야 될 건 이제 덜 걷게 되니까. 예. 그만큼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건데 예. 결국에는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떠받치겠다. 이건 누가 했냐면 이명박 씨가 했거든요. 예. 5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예. 못 떠받쳤거든요. 예. 그걸 정부 관료들이 또 똑같이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말을 해서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죠. 예. 뭐 듣다 보니까 되게 관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듣다 보면은 이렇게 모른다는 말은 못 하겠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8.28 대책이었습니다. 전월세 대책이라는 게. 예. 그다음에 그 8.28 대책에서도 여전히 행복주택 공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예. 뭐 일부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상을 했던 예, 일들. 누구나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 반대가 있다라고 그래서 못했을 것 같으면은 예컨대 용산 역세권 개발하면서 왜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그걸 했냐라는 거죠. 예. 정부 관료들이 한다라는 건 이미 이렇게 각본에 짜여져 있는 스토리 이야기죠. 예. 하여튼 8.28 대책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도 하여튼 그 행복주택 공약을 계속 20만 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엊그저께 나온 보완 대책이라는 게 네. 그걸 이제 본심을 드러낸 거죠. 20만 호를 14만 호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8.28 대책이 뭐라고 그랬죠? 전월세 대책이라고 그랬죠. 예. 전월세 대책인데 임대주택을 늘려야 전월세 대책이 되는데 예. 그걸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죠. 예. 그게 보완책이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고 결국 공약이 좌초된 셈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될 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공약을 뭐 선거가 급해서 예.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고 막 이제 던졌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좀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시간을 더 가면서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공약을 이렇게 이제 뒤틀어가는 이제 파괴해가는 그런 과정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완 대책으로 나온 게 그 이른바 전월세 대책의 보완 대책이 전월세를 해결하는 행복주택 공급을 줄여버리고 대신에 역시 이제는 정부가 또 빚내가지고 집사한 대신 같이 집을 사자. 너하고 나하고 집 같이 사자라는 이제 그게 이제 공영 모기지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연리 1.5%로 아주 싼 이자로 이렇게 이제 빌려주겠다. 대신에 그 집을 팔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 만기가 왔을 때 그 집을 이제 그 뭐 그때 시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겠죠. 오르면은 오른 대로 그 이익을 서로 나눠 먹고 내리면은 내린 대로 손해를 서로 나눠 갖자라는 거거든요. 빚 부담을 좀 줄이는 선에서 어쨌든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얘기군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어느 누구라도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이 자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저렴한 이자를 그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모르지만 같이 동업자가 돼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그 손익을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그런 정책은 사실 참 그 뭐라 할까요? 참 그 기상천외합니까?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이것도 놀랍게도 다 빚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빚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1,000조 얘기 나오던데요. 가계부채가 맞습니까? 총액으로는 이제 한 1,200조 가까이 되죠. 아하, 이미 넘었군요. 언제든 넘었어. 아니 뭐 눈 깜짝한 사이에 1,200조까지 갔군요. 정부 관료들의 아마 그 정부 관료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갖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자면 특히 경기도에서 박근혜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많은 평론가들은 50대 이상 집 가진 집만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아파트 값을 유지시켜줄 뭐 거품이 끼든 말든 뭐 앞으로 빚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여간 이 값을 유지시켜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다 보니 박근혜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는데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역시도 어떻게든 이 집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견해라든지 입장을 떠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 거품이 발생해서 그걸 꺼지는 걸 막아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투기 거품이 발생해서 꺼졌을 때 그걸 막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나라는 빚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박근혜 정부도 지금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 길로 가더니 박근혜 정권도 또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어떻게 했고 뭐 댓글을 달아서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또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자식 세대들한테 미래 세대들한테 빚은 넘기지는 말아야죠. 뭐 금융이나 세제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주택 수요를 늘려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아주 저리의 그 주택 구입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 다 이런 정책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고들 보는데 아마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 또는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 치고 부동산을
네, 상당한 그 소유를 하지 않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당사자들이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을 남발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전세 월세 이 폭등하는 거 두고만 볼 수 없으니 아예 그냥 이번에 정부도 하라고 하니 큰맘 먹고 한번 빚내서 집 사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근데 지금 이제 전세 내란하지만 네.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연구소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 내일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예. 어디서 있습니까? 예, 그 보라매 공원의 건설공제조합 대강당에서 합니다. 아마 지금 경제소프트 청취자분도 상당히 많이 참가 신청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날짜 헷갈리지 마시고 시간 이렇게 잘 지켜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보라매 공원에 네. 있는 건설공제회관. 예. 몇 시입니까?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예. 1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예, 1시 반까지 많은 오셔서. 분들이 오실 테니. 예. 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 옆길로 잠깐 세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샜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박성재 PD가 저 계속 전세 월세 네. 힘든데요. 집 사겠습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용기를 벌써 주십시오. 50대 중반인데 예. 이렇게 깜빡하거든요. 예. 60대, 70대 노인네가 나라 경영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단위, 초 단위로 깜빡거리겠죠.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빨리 젊은 사람들이 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 직접 자기가 자기 삶들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왜 전세 대란이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2007년부터 계속 집값이 수도권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전세값은 2009년부터 올라왔어요. 계속. 네. 지금 부딪혔어요. 두 개가. 예. 집값 떨어진 것과 전세값 올라온 게 부딪혔어요. 예. 그럼 전세값이 더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죠. 집값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이 예. 자 전세값이 집값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집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안 사요. 예. 그러면 안 사는 이유가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떨어지니까. 생각이 드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값도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시각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예. 그건 경제전망 세미나 때 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듣고 보니까 상식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럼 지금 집 가지신 분들은 이거 정말 초비상이네요. 이거 어떻게 전세로 돌릴 수도 없고, 이거. 이미 하우스푸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다 표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빚내서 집 사는 일만큼 참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근데 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 왜 돈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빚내서 사라고 그러냐.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사라고 그러지. 글쎄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잘 안 살려고 해요. 네, 이미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일반 서민들 등골 빼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절대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답이 나온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은 부동산 부자 부양 정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관리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관리재정 수지 이게 개선되고 있다.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네. 듣기에는 뭐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길 기사님,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관리재정 수지가 29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통합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이 4조 6천억 원 줄어들었고 자본 수입도 8천억 원 가량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1조 6천억 원이 감소한 236조 원으로 나타났고 통합 재정 수지도 2조 1천억 원 가량 적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통합 재정 지출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로 예. 전년 동기 대비로 4조 3천억 원이 늘어난 238조 1천억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 기재부는 1월부터 9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는 수입 감소폭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폭이 축소돼 상반기 대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 연말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추가 경정 예산 수준인 23조 원 가량의 적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 재정 수지가 지난 9월까지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적자가 5조 6천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런 보도입니다. 아니 뭐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더니 이것도 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또 보도가 돼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조금 예.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정부 회계를 보면 예. 이제 일반 회계가 있고 예. 특별 회계가 있고 예. 기금 회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건 뭘 말하냐면 전체 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회계를 다 합친 걸 이제 통합 재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통합 재정에서 국민연금은 지금도 돈 이렇게 타가는 사람보다도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자로 뒤집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받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많아지니까. 테니까. 내는 사람은 이제 줄어들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흑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예.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합 재정에는 다 들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흑자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반 회계에서 적자가 나면 예. 이 국민연금의 흑자는 사실 흑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돌려줘야 될 돈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상쇄를 시켜버리니까 통합재정 수지가 마치 흑자니까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 이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그 기금의 흑자 재정을 다 이제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리재정 수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정 수지. 그렇죠. 예, 관리재정 수지인데 예. 첫째 문제점은 뭐냐면 예. 관리재정 수지 통계가 자꾸 바뀝니다. 데이터가. 예. 기획재정부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데이터가 저희 연구소가 이제 2001년 저희 연구소는 매년 그걸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전 거의 모든 통계 자료들이나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예. 2011년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관리재정 수지 적자하고 예. 지금 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통계 숫자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에다 뭐다 어마어마하게 그 쏟아 부어서 그때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마이너스 4.1%. 예. 뭐 규모로 치면은 막 45조 원, 뭐 3조 원 이런 적자 규모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 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것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였군요. 그건 조금 또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제 연도별로 관리 재정 수지 지금 통계 수치가 지금 예. 이렇게 축소됐다라는 거죠. 네. 전에 발표한 통계하고 예. 지금 또 이렇게 최근에 새롭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치하고가 예. 예전에는 숫자가 더 적자 폭이 크게 숫자가 올라왔는데 예. 지금은 적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좋아져서 적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통계를 손을 댔다라는 거죠. 마사지를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1월부터 9월까지 예.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29조 원이라고 예.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9조 원이라는 빚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충당하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예. 이걸 충당을 하거든요. 이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예. 나머지 이렇게 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채 잔고는 정부 채무라고 합니다. 예. 이 국채 잔고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채 잔고가 뭐 400조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400조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1월부터 9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가 예. 29조 원 적자 났습니다. 라면은 29조 원만큼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 빚을 이제 적자를 메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정부가 그 발행한
국채 발행 잔고 총액은 400조 원 더하기 29조 원에서 429조 원이 돼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채 발행량이 그 증가한 액수가 얼마냐면 39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지금. 예. 29조 원 적자 났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국채에 늘어난 양은 39조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1월부터 11월까지 국채하고 지방채를 이제 정부채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공공금융기 공적 금융기관들 있죠. 네.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있죠. 통화안전증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니까 예. 그런 이른바 공공채까지를 예. 합치면은 이 국채하고 지방채를 합한 게 46조 원. 예. 지금 늘어난 게 올해만 이 11월까지. 예. 그다음에 이 공공채 늘어난 게 한 45조 원.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90조 원 넘게 지금 늘어나 있어요. 아유, 이거 너무 줄였는데요. 29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러니까 국채도 확 지금 줄어 있고 이게 너무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전부터 계속 저희 연구소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지금 정치권이 누구도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나라 말아먹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왜냐면은 누군가가 그 돈을 빼먹었든지 아니면 통계 조작을 하고 있든지 국민을 기만을 하고 있든지 이게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않기 위해서 통계를 마사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밝히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 정확하게. 네, 밝히라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맞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명백한 건 수치가 지금 전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공금 횡령으로. 예. 그냥 가죠. 예.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예.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좀 설명을 해라 하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그 구멍이 나 있는데 국가 재정에서 이거 무슨 기천억도 아니고 몇십 조 단위로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아, 우리 김광수 소장님의 목소리를 좀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채가 한정없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명박 정권 때 놀랍게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 지금 국공채가 이렇게 늘 폭증을 하고 있냐면 이명박 정권이 그 난장판을 쳤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 때 국채가 늘어난 게 한 50조 원. 그다음에 5년 동안. 5년 동안에. 근데 지금은 1년 만에.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등이 공공채 늘어난 게 한 210조 원.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360조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게 1년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는. 넘죠. 넘나요? 한 330조 되나요? 지금 현재 그 추경까지 하면 한 350조 정도 되니까. 아하. 그것도 계속 지금 기하급 수적으로 이렇게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90조가 늘어나 버렸어요. 1년도 안 됐. 이명박 정권 때 5년 동안에 360조 늘어났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90조 원이 늘어났으니까 만약에 5년 치면은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렇게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외환위기 절로 가라죠. 외환위기 절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님,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가 망한다. 빚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아니, 않습니까? 거기 어렵다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는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빚을 방치하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이미 지금 그걸 받고 있죠. 공공요금 폭증을 하고 있죠. 공공요금 폭증. 네, 폭증하고 세금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세금 안 걷겠다라고 했는데 그 세제 개편하면서 월급쟁이한테 세금을 3천 몇백 원만 해가지고 빈자 증세를 실제로는 보면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 세율이 누진세율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억 원 이상 누진세율만 시정을 해도 과세 형평성만 고쳐도 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렇게 추가 소요 재정 135조 원을 다 충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 연구소가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도 예. 새누리당이라든지 뭐 박근혜 정부가 하는 말이 예. 이 고소득자 부유층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명박 정부는 됐습니다. 아니 말아먹은 바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예. 나라 이렇게 하면은 말아 먹는다라는 걸. 나라 말아먹으면 일단 당장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다 잃고 집회는 뭐 거의 휴지가 돼버리고. 예, 세미나 때 와서 들어보십시오. 거의 한편의 그 괴기 영화 같은 그런 세미나가 실제로 있군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지금 줄도산했죠. 예. 저축은행 그 총체적인 파산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이제 줄 파산하고 있죠.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은행권들 지금 이게 괜찮아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죠. 예. 세미나 때 들어보십시오. 은행이 망하면 그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망하는 거고. 은행이 물론 있죠, 망하면 당연히. 정부가 망하는 그런 그럼요. 구도로 가게 되고. 외환위기 때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는 빚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은행이 이렇게 망하니까 공적자금 160조 원이 들어갔잖아요. 160조. 예. GDP의 55% 육박하는 그런 자금이 들어갔었죠, 당시에.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어디로 돈이 새 나가나요? 적자와 국채가 맞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사악한 기업처럼 분식 회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밝혀야 됩니다. 해명해야 됩니다. 통계 마사지가 그냥 뭐 좋게 보이려는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이 틈을 타가지고.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네.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딱 보면은 이게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죠. 예. 나라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이걸 뭐 야당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모르니까 얘기 안 하는 것이고요. 야당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판에 뭐 민간연구소에서 아무리 외친들 과연 이 철면피 우리 여권 지도자들께서 눈 하나 깜빡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그런 전에 답을 있고. 제가 드렸는데요.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또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거? 가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경제를 전혀 모르는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을 사이비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뽑아놓고 이름 죽이려면 살리려면 욕을 하냐 이겁니다. 진짜 전문가를. 소장님, 지난번 그 대선 TV 토론 1, 2, 3차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나마 셋 중 누가 나았다고 보십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 50보 100보죠. 예, 50보 100보.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김광수 소장님, 부산에서도 세미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로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일요일 낮 1시 반까지. 다음 주 14일도 있습니다. 14일도 있습니까? 같은 장소, 보라매 공원 안에 있는 건설공제회관. 지금 14일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경제 수업이니까 놀라운 게 작년까지는 한 1,000명 정도였습니다. 예. 올해 지금 그 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빚이 느는 것처럼 이 김광수 소장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늘어난 그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국민 TV의 경제 소프트 효과가 상당히 컸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깔때기로 이어지고 있는. 근데 제가 경제 소프트 국민 TV에서 세미나 합니다라고 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기존 언론에서 보도하면 어떻게 될까? 하여간 이 자리에 우리 일반 서민들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주무르시는 이분들이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옵니다. 옵니까? 근데 모르게 오죠. 모르게. 모자 푹 눌러 쓰고. 좀 배우고 가서 뭐. 근데 기자분들도 와요.
모르게 와요. 자기 돈 내고. 근데 보도는 일치 안 합니다. 예. 이게 참 상당히 너무나 주목되고 기대가 되는 강연. 오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14일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간 1시 반. 건설공제회관 보라매 공원, 서울 보라매 공원 안에 있는 곳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이신 우리 김광수 소장님의 이런 강연을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민간 경제 싱크탱크, 거의 상징격이죠. 우리 김광수 소장님과 함께 매주 경제 이슈들,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런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며칠 전에 그 장하준 교수가 또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또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하준 교수,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길경식 이사님께서 좀 소상히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하준 교수가 영국의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수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를 경제학자로 보지 않는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이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시장이 말해주는 바로는 나는 가장 성공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데 내 동료 교수들은 나를 괴짜 혹은 사회학자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학자에게 이 사회학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의 경제학계의 주류 분위기를 과거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학은 수학과 통계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는 과거 카톨릭 성직자들이 성경 번역을 거부하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게 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때문에 경제학적 의사결정권이 기술관료와 중앙은행 관리 등 고위 사제직에게만 주어진다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장하준 교수는 경제정책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서 1986년 케임브리지로 건너가서 산업정책을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경제학과는 인문계에서 가지 않습니까? 인문계죠. 네. 예, 인문계. 인문 사회과학. 예, 하지만 수학을 모르면 또 이제 가기 힘든 곳이라는 것이 또 일반의 상식입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학문의 발전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장하준 교수 하면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이제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이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뭐라 할까요? 젊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대학생,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이렇게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이거 결과적으로 그것이 본인한테도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은 이제 얼핏 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으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수학을 알아야 경제학을 안다. 수학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물론 어느 누구도 수학이 경제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학은 이제 그야말로 자연과학의 그 정수죠. 핵심이죠. 예.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서도 경제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수학은 일종의 분석 방법론이죠. 도구죠.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예. 망치 가지고 이렇게 식칼 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편하죠. 그러나 이거 참. 고도의 정밀 MRI 장비라든지 예. 정밀한 수술칼이라든지 도구라는 이렇게 정밀 이렇게 첨단 어떤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는 그 기구들이 어떻게 그 작동하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알아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의가 되려면 그런 것들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학은 일종의 그런 도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런 도구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망치하고 식칼 도구 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된 경제학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그 도구, 예. 방법론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한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해라. 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예. 하는 이야기가. 예. 이건 이제 제가 시간이 짧아서 예. 좀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예.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아마 수학에 대한 이해도 예. 경제학과 수학에 대한 관계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앞뒤 다 빼고 이 따옴표 친 이 몇 마디의 말 갖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하준 교수가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그게? 하여튼 저희는 이제 기사를 보고 예. 그래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이 이런 예.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대학생이나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자칫 잘못 오해를 해서 예.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위험이 높아서 저희가 예. 높아시면서 한번 예. 다시 이 수학을 엉망으로 공부를 해서 큰 위기를 초래하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지요. 지금 관리재정 수지를 보는 게 사수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네. 경제학 이론이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근대 경제학은 네. 예, 그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예, 상업적 자본주의 시대죠. 중상주의 시대죠. 예. 그다음에 농업 경제가 기반인 시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그 생산의 기본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서 시작하는 그건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예. 모든 가치의 근원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예. 노동의 이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근원인데 예. 그러니까 노동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가 없죠. 그 농업 경제이고 예. 상업적 자본주의 시대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른바 산업적 자본주의로 넘어오죠. 예. 산업적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라면 대규모 공장들이, 기계 공장들이 막 생겨나죠. 예. 방직 공장들이라든지. 그러면 공장들이 생겨나면 초창기에는 기계가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했죠. 당연히 노동자들 어디선가 모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농업경제였으니까 다 농촌에 있었는데 예. 어떤 수를 썼으니 간에 다 끄집어 와야 되죠. 도시로. 끄집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만 이제 공장 세워서 하면은 좋은데 예. 이제 후발국들이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똑같은 막 방직 공장 세워가지고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물건이 안 팔리겠죠, 이제. 막 예. 쏟아져 나오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적자 안 내려고 뭘 하겠습니까? 임금 팍 깎겠죠. 그다음에 안 팔리면 대량 해고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서 공황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파업도 발생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전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 시작한 고전파 경제학이 그런 시대적인 산업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두 갈래로 분파가 됩니다. 예. 하나가 이제 막스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상업적 자본주의에서 산업적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산업 자본주의의 폐해, 문제점을 지적한 게 막스 경제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 거고 예. 또 다른 분파가 하나 있는데 노동 경제 이렇게 노동의 모든 가치의 근원은 생산 위주의 경제입니다. 공급 위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물건을 만들면 판다라는 판로설이 이 고전파 경제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예. 공급자예요. 그때는 물건을 없어서 못 팔았죠. 그럼 장인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굉장히 고가 비쌌죠. 예. 근데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예. 이제 물건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싼 물건이 대량으로 나와버리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는 물건의 가치는 경제 행위 결정짓는 모든 것의 가치는 가격은 만드는 노동이 결정짓는 게 아니고 소비. 예, 사는 사람이 수요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뭘로 사냐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물건을 써서 예. 느끼는 만족도, 네. 그걸 효용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만족도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른바 효용학파이, 이른바 이제 신고전파.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하고 신고전파가 동시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고전파 경제학에서 노동 생산 중심의 그 근간을 둬가지고 이렇게 산업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해결하는 분파가 예.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예. 막스 경제학은 이제 이렇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사관으로 가고 예. 신고전파는 이제 이렇게 그 수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은 수요를 늘리는가에 이제 관심이 가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이제 경제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근데 만족도라는 건 주관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주관적인 만족도를 어떻게 알기 쉽게 표현할까? 말로는 일일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경제학 이론에 수학을 도입을 해서 그걸 간결하게 설명을 합니다. 간결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예. 그게 이제 그 신고전파 이제 효용학파가 있다가 예. 1930년대 돌연 두 가지 또 학파가 생깁니다. 예. 하나는 이제 1930년대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공황. 그렇죠. 예.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대공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게 이른바 케인스입니다. 케인스.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이. 예. 그 케인스 경제학은 민간 부분이 스스로 이렇게 다 무너졌을 때 자력으로 이렇게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 민간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떠받쳐 줘야 된다. 예. 근데 케인스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말로 해놨어요. 난해해요. 네. 그걸 이제 힉스라는 경제학자가 아주 깔끔하게 수식을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ISLM 곡선이라는 걸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고전파는 가치 근원인 노동, 네. 신고전파에서 가치 근원은 효용. 예. 근데 새로운 가치를 또 주장하고 나왔어요. 예. 그 유명한 슌페터입니다. 기업가 정신, 혁신을 말한 겁니다. 창조적 파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가격 내지는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업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기업 경영자로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근데 진짜 경영학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슌페터의 그 기업가 정신, 혁신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1930년대에 두 가지 분파가 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다가 50년대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50년대에 들어왔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쟁이 끝나고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가 이제 풍요롭고 여유로워지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뭐가 이제 문제되냐면은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불확실성.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노동이었다가 예. 효용이었다가 기업가 정신이었다가 이제는 뭘가 결정을 하냐면은 위험이 불확실성이 결정을 한다라. 위험. 예.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위험과 수익, 불확실성,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 경제학이고 정보 경제학입니다. 왜냐하면은
위험을 줄이는 게 정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위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또 이렇게 분파가 나옵니다. 예. 하나가 수학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경제학에 응용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게임 이론입니다. 개미 이론. 게임 이론. 게임 이론. 예. 게임 이론은 수학이거든요. 예. 그 수학을 그대로 경제학에다 응용합니다. 아까 장하준 교수가 산업경제를 전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되게 산업을 보면 과점적이에요. 예. 그런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내일 날씨가 좋으냐는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도 불확실성이 생겨납니다. 우리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 예. 하면 이거 불확실성이 생겨나요. 예.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예.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죠. 예. 인간 사이에서 하는 경제 행위에서 불확실성이 생겨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과점 기업들의 행동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 게 게임 이론입니다. 어마어마한 수학의 그 정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경제학의 발전을 한 단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른바 가격 이론입니다. 가격 이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과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이제 가격 이론이 탄생을 합니다. 예.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예. 불확실성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서는 또는 정보를 다루지 않고서는 지금 오늘날의 경제를 그 일상적인 경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수학적인 분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서 하나의 분석 도구입니다.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인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필요한 거고 예.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예. 그걸 이렇게 제대로 이해해서 쉽게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주면 된다 이거죠. 예. 제가 사실 전에 우리 김광수 소장님하고 한겨레 TV에서 한번 김어준 씨하고 모시고 말씀 나누던 때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열심히 메모를 냈고요. 또 한 번 제가 나온 거 다시 안 보고 듣거든요. 근데 우리 소장님 나오신 것들을 다시 다 제가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몇 분 안 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 이론들에 대해서 총망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건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예.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50년대 그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을 기준으로 한 게 이른바 이제 그 시장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신고전파. 신고전파. 예. 그러니까 아까 효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걸로 이제 네. 복귀를 한 겁니다. 네. 케인즈 경제학과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그 선두 주자가 잘 아시는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상당히 정치적인 좀 행태를 좀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소 냉전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고 소련하고의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가 우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경제, 시장 경제를 강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신고전파의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경제학이 흘러와가지고 점점 그 후에 일반인들이나 웬만한 경제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사람들도 쉽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수학적인 분석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제일로 약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학 이론이. 예, 경제학에서 이 수리적인 분석 기법이나 능력이 네. 왜냐하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걸 가르쳐준 교수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조금 그런 이제 그 수리적인 접근한 교수들이 있어서 예. 훈련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필요합니다.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지만 적어도 경제 전문가가 되겠다.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어떤 경제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라면은 수학적인 분석 도구를 무시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장하준 교수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경제학적 이해의 한계를 지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
비판적인 시각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같이 하면서 들었는데 또다시 듣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지금 게시판에 아주 저를 향한 냉소와 조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김용민님, 리액션 좀 확실히 해보세요. 이러는데, 뭘 알아야 리액션을 하지. 예, 근데 정말, 우리 경제 소프트는,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확성기 달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고. 대학원 강의라고 했거든요. 첫 시작할 때. 예. 예, 오늘도 김광수 소장님과 함께 오늘의 정치 현안, 828 부동산 대책서부터 시작해서 관리 재정 수지 이 지표와 관련한 면밀한 비평 그리고 장하준 교수의 최근 발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식 기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